30일 동안 아무도 억만장자 CEO의 페라리를 고치지 못했다. 실직한 정비사가 일자리를 구걸하기 전까지는. 마지막 남은 2만 원으로. 너무 비싸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의 요양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걸하겠습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연은 이 도움이 절실한 정비사가 한국 전체에서 그 페라리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준호도 그 차를 고치는 순간 둘 다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것이란 걸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기적들을 순식간에 우리 앞에 펼쳐놓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매우 놀라게 할 진실들을 상자처럼 열어서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듣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프레시전 모터스, 강남구 논현동, 청담동 부자들의 단골 장소인 유명한 정비소였습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벤틀리, 오직 수억 원짜리 자동차들만 수리되는 곳이었습니다. 고급 자재로 장식된 벽, 거울처럼 빛나는 바닥, 스테인리스 스틸 선반에 정돈된 순서로 진열된 수백 개의 공구들이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프리미엄 엔진오일 냄새와 디자이너 룸스프레이 향기가 섞인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정직한 정비사였습니다. 8년 동안 일했던 작은 정비소가 파산하여 문을 닫았고 사장님 김만석은 2주 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호는 일자리 이상의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여겼던 스승을 잃었습니다. 31살, 바람에 흩날리는 검은 머리, 면도날 살 돈이 없어서 며칠 자란 수염, 한때 하얀색이 했던 민소매 티셔츠, 무릎이 찢어진 회색 작업바지, 너덜너덜해진 작업화, 등에는 낡은 군용 배낭, 안에는 그의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준 몇 가지 공구, 여벌옷 한 벌,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한 장. 어머니 강숙자. 송파구 요양원에서 알츠하이머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기억들이 천천히 아들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남은 저축으로 요양원 비용을 내고 있었지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주머니에 2만 원, 그리고 3개월치 요양원 빚. 지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어머니를 국립요양원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곳의 돌봄은 달랐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서울의 모든 정비소를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직원 뽑을 자리가 없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연락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프레시전 모터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자신이 고칠 차들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박함에 여기도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정비소 내부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4대의 차가 다양한 수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리프트에 올려진 포르쉐 911, 보닛이 열린 마세라티, 부품을 기다리는 에스턴 마틴, 그리고 중앙에 무대 위에 디바처럼 서 있는 빨간 페라리 488 GTB, 할로겐 불빛 아래서 피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페라리 옆에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금발, 35쯤, 우아한 쪽진머리, 다이아몬드 귀걸이, 베이지 캐시미어 코트 아래 실크 블라우스, 크림색 바지, 바닥을 총소리처럼 울리는 하이힐, 한 손에는 준호가 평생 번 돈보다 비싼 가방, 다른 손에는 전화기,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정비소 매니저인 대머리에 땀 흘리는 낭자, 한 곤잘로는 개처럼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를 고쳐주신다고 했잖아요. 30일이 지났는데 무능력자들, 당신들에게 수백만 원짜리 소송을 걸겠어요. 박서연은 화가 나서 전화를 끊고 곤잘로에게 돌아섰습니다. 유럽에서 몇 명을 더 데려와야 합니까? 페라리가 왜 작동하지 않는지 설명해 줄 순. 차의 가치는 3억 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선물. 하지만 30일 동안 어떤 전문가도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곤잘로는 복잡한 전자 시스템, 이탈리아에서 온 부품들, 진단 장비에 나타나지 않는 오류들에 대해 더듬거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변명 말고 해결책을 원합니다. 그 순간 서연이 준호를 알아챘습니다. 그녀의 눈이 그를 위에서 아래까지 훑었습니다. 디자이너 코트의 얼룩을 보듯이. 이 남자는 누구고 왜 내 정비소에 있죠? 곤잘로가 급히 설명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고 아마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며 즉시 내보내겠다고. 하지만 그러기 전에 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공손했습니다. 저는 정비사입니다. 15년 경력이 있고 모든 종류의 차량을 다뤄봤습니다. 제게 기회만 주신다면 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순간에 일자리가 필요한 남자를 본다면 그 순간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우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듣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상대방을 모욕할 정도로 나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비소 벽에 메아리 쳤습니다. 유럽 최고의 페라리 전문가들이 이 차를 봤어요. 시간당 50만 원 받는 전문가들이요. 이제 배낭맨 노숙자가 와서 일자리를 달라고요? 전혀 설득력이 없네요. 준호는 모욕감의 뜨거움이 목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난이 존엄성을 잃게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태도가 잃게 한다고. 엔진을 볼 수 있을까요? 단 5분만요. 아무것도 찾지 못하면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잃을 것도 없잖아요. 곤잘로가 반대하기 시작했지만 서연이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이 남자의 눈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너무난 절박해서 어떤 선택이든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여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5분, 1분도 더 안 돼요. 준호는 예술작품을 다루듯 페라리에 다가갔습니다. 먼저 보니트를 열고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처럼 엔진 위로 몸을 숙였습니다. 3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고 들었습니다. 곤잘로와 서연은 조바심 가득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다른 정비사들도 작업을 멈추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조롱이 섞인 표정으로. 그러자 준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스승님이 수년 전에 준 기계식 청진기. 엔진에 여러 곳에 대고 곤잘로가 마지못해 건넨 시동키를 돌렸습니다. 엔진이 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30일 동안 보여준 반응과 똑같았습니다. 준호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을 바지에 닿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제는 엔진이 아닙니다. 도난 방지 시스템에 있어요. 누군가 훔치려고 했습니다. 이모빌라이저 모듈에 미세한 단락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전자진단에 안 나오는 겁니다. 다들 엉뚱한 곳을 보고 계신 거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를 수 있고 이야기의 계속을 듣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뒤따른 침묵은 칼로 베일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준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적절한 공구만 있다면 2시간 안에 고칠 수 있습니다. 모듈이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닙니다. 몇 개의 배선만 다시 연결하고 시스템을 리셋하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어디를 봐야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찾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준호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페라리 전문가들은 페라리 문제만 찾습니다. 저는 동네 정비소에서 수년간 온갖 종류의 차를 봤습니다. 도난 시도를 당한 차도 많이 봤고요. 어디서 고장이 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서연은 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고는 차갑지만 이전의 경멸 없이 말했습니다. 2시간 드릴게요. 되면 얘기하죠. 안 되면 경비를 부르겠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2시간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차 한 대를 고치는 것이 인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남기고 당신의 생각을 우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90분 만에 준호는 작업을 끝냈습니다. 서연이 보닛을 닫았을 때 돌아왔습니다. 페라리 엔진이 살아났습니다. 긴 잠에서 깨어난 사자처럼 완벽한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30일간의 실망, 수십 명의 전문가, 수백만 원, 그리고 실직한 한 남자가 2시간 만에 모든 고장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은 서연의 반응이었습니다. 웃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을 보닛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쓰다듬듯이. 그러고는 감정을 추스르고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회사 차량 관리 책임자가 되실래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재능을 알아보는 법을. 제 페라리에 이렇게 존중을 보여준 분은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준호가 몰랐던 것은 그 빨간 페라리 뒤에 숨겨진 이야기였습니다. 박현우, 서연의 아버지. 전라도의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8살에 서울에 왔습니다. 종이가방 하나 들고.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큰 물류회사를 세울 때까지. 하지만 성공은 개인적인 실패와 함께 왔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서연을 혼자 키웠습니다. 부재를 선물로 보상했습니다. 서연은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 접근한다는 것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뚫을 수 없는 벽을 쌓았습니다.
현우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아버지와 딸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페라리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정비사 보조로 일하면서 보았던 꿈의 상징. 글로브 박스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사과하며 돈이 그넥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서연은 차가 고장났을 때 그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고장난 물건에 대한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준호는 이 모든 것을 모른 채 일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예가 경제적 상황 이상의 것을 바꿀 거라고는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둘 모두에게 힘든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알론소 로지스틱스의 전용 정비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프레시전 모터스를 동네 차고처럼 보이게 만들 곳,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구들, 집값보다 비싼 진단 장비, 메르세데스 임원 차량에서 서연의 페라리까지의 차량들. 서연은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비서를 통해 소통했습니다. 이메일로 지시를 보내고 가끔 무표정한 얼굴로 작업을 감독하러 왔습니다. 준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후했습니다. 어머니의 요양원 빚을 갚았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가슴을 짓누르는 걱정 없이 잠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를 수 있고 이야기의 계속을 듣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월의 어느 밤, 무언가 변했습니다. 준호는 늦은 시간까지 페라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고 작은 조정만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 차를 자신의 차처럼 대했습니다. 밤 11시쯤 차고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문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흩어진 머리, 심플한 니트와 청바지. 더 젊어 보였습니다. 더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몇 달 동안 짜증이나 냉담함 외에는 감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필요한 게.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페라리에 다가가 기댔습니다. 마침내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기일이에요. 왜 차고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차 근처에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허한 위로나 진부한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옆자리를 가리키고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차가운 차고 바닥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외로웠던 세월에 대해, 사람들은 항상 실망시키기 때문에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법을 배운 것에 대해,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경영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매일의 두려움에 대해, 그녀의 실패를 기다리는 임원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에 대해, 매일 아침 입는 갑옷에 대해, 무적으로 보이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에 대해 준호는 끼어들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녀가 끝냈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사장님에 대해, 자신을 낳고 떠난 남자보다 더 아버지 같았던 분에 대해, 어머니에 대해, 천천히 자신을 잊어가고 있는,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가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는 것에 대해, 실직했던 몇 달에 대해, 절약하려고 하루 한 끼만 먹던 것에 대해, 명백히 속하지 않는 곳에서 일자리를 구걸하는 수치심에 대해. 그날 밤 낭만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키스도, 고백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명의 상처 입은 사람이 차고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들의 상처를 나누며 고통은 사회 계급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연결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비단실처럼 연약했지만 진짜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를 수 있고 이야기의 계속을 듣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차고에 더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차와 관련된 핑계로, 때로는 핑계도 없이 그저 함께 있고 싶어서였습니다. 준호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방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나타나면 하루가 더 밝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3m 떨어진 곳에서도 알아챌 수 있는 끌림이었습니다. 알론소 로지스틱스 직원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을 원망하는 임원들은 기회를 보았습니다. 강태식, 회사의 재무이사, 50살, 현호와 처음부터 함께 일했습니다. 항상 통제권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서연을 증오했습니다. 젊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첩자들이 상속녀의 밤 차고 방문을 보고했을 때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사진들이 이사회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화요일 아침, 밤에 차고로 들어가는 서연, 몇 시간 후 흐트러진 머리로 나오는, 정비사 옆 바닥에 가까운 자세로 앉아있는. 태식은 이것들을 부적절한 행동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직원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판단력과 회사 명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는 무자비했습니다. 서연은 은밀한 비난들과 수년간 그녀 앞에서 미소 지었던 남자들의 경멸하는 시선과 마주했습니다. 태식은 불신임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대표가 사생활과 업무를 분리하지 못한다면 리더십을 발휘할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태식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서연의 반응이었습니다. 변호하거나 부인하는 대신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침착함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강준호와 차고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친구가 되었어요.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걸어다니는 지갑이 아닌 사람으로 본 사람입니다. 이게 죄라면 유죄입니다. 그러고는 태식을 직접 바라봤습니다. 강 이사님이 수년간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네요. 회의실의 침묵은 무덤 같았습니다. 태식은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은 법무팀이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허위 송장, 의심스러운 이체, 재무이사로 직접 이어지는 부정부패의 흔적. 태식은 그날 오후 보안팀에 의해 건물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서연을 절대대표로 승인했습니다. 위기는 지나갔지만 서연은 사무실에서 샴페인으로 축하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모르는 준호가 일하는 차고로 갔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사진들과 비난들을. 준호는 듣고 나서 두려워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떠나야 할까요? 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가면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짜인 것을 잃게 돼요. 돈, 회사, 차들, 내일 다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당신을 잊는 건 상관 있어요. 서연이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그녀에게 키스할 용기를 낸 첫 순간이었습니다. 차고에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빨간 페라리가 유일한 증인으로. 진정한 사랑 앞에서 계급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당신도 이렇게 용기를 낸 적이 있나요? 모든 것을 걸고 마음을 연 순간이 있었나요? 다음 몇 달은 서로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준호의 어머니가 사는 요양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혼동하지만 아들이 들어올 때면 항상 미소 짓는 다정한 여인. 준호는 서연이 외롭게 자란 빈 저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침묵이 메아리치는 거대한 복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황량한 방들이 있는 저택이었습니다. 서연은 모두를 놀라게 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 재산의 절반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설립한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가난한 동네의 젊은이들이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호는 기계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것이었습니다. 언론은 열광했습니다. 억만장자 상속녀와 실직한 정비사, 현대판 동화, 잡지들이 날개 돋친 듯 풀렸습니다. 서연은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 그곳에서 입소문을 탄 말을 했습니다. 평생 저에게서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준호는 처음으로 그냥 저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페라리도 회사도 은행 계좌도 신경 쓰지 않는. 제가 울 때 들어주고 웃는 법을 잊었을 때 웃게 해주는 사람. 이건 값을 매길 수 없어요. 준호의 어머니는 1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온하게, 고통 없이 아들의 사랑에 둘러싸여. 가슴 아픈 순간이었지만 서연은 매 순간 곁에 있었습니다. 차고에서 첫날 밤 그를 붙잡아줬던 것처럼. 장례식에서 준호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매일 방문하고 대화하며 비록 항상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서연이 그의 손을 잡고 다시는 혼자가 아닐 거라고 약속했을 때 눈물이 마침내 흘렀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에.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예상치 못한 빛을 찾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를 수 있고 이야기의 계속을 듣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프레시전 모터스에 일자리를 구걸하러 들어간 날로부터 3년 후 준호와 서연은 박현우 재단의 정원에서 결혼했습니다. 하객은 적었습니다. 친구가 된 직원들, 준호의 몇몇 친척,
재단에서 정비를 배우는 젊은이들. 서연은 5천만 원짜리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소박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부를 알지 못했지만 현우의 이야기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던 시골 여인의 드레스. 준호는 첫 월급으로 산 정장을 입었습니다. 인생에서 유일한 정장. 결혼식은 잡지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독점 계약도 덤불에 숨은 사진작가도 없었습니다. 그저 불가능한 조건에서 만나 과시의 세계에서 진실된 것을 만들기로 선택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빨간 페라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서연이 고집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둘은 이 럭셔리 페라리의 보닛에 앉았습니다. 첫날 밤처럼 서울 위의 별들을 바라보며. 아빠가 기뻐하셨을 거예요. 마지막 편지에서 원하셨던 게 정확히 이거였어요. 돈이 저를 고립시키지 않고 진실을 찾기를.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김 사장님도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예요. 항상 말씀하셨죠. 좋은 정비사는 기계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차 뒤에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이후 몇 년 동안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큰아들 현우는 어머니의 일에 대한 사랑을 물려받아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작은 딸 숙자는 아버지의 손재주를 물려받아 차고에서 엔진을 배우며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은 남편과 딸을 차에 빼앗겼다고 농담하곤 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재단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준호처럼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교육했습니다. 대부분은 알론소 로지스틱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어디에 있든 박수를 보냈을 순환을 완성하며, 그리고 빨간 페라리는 수십 년 동안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찾을 수 없었던 그 첫 번째 고장 후 그것을 되살린 손길에 보살핌을 받으며 가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최고의 이야기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왜냐하면 때때로 절박한 남자가 일자리를 구걸하러 정비소에 들어가고 그가 찾는 것은 일자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찾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급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운명이 원한다면 가장 어두운 날을 특별한 시작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희망을 주었다면 댓글에서 당신의 감정을 우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당신의 인생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순간에 당신을 일으켜 세운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요? 더 많은 기적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만나요. 건강하세요.